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의 미주은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됐습니다. 미주은 패밀리 여러분들 지난 주말 보람차고 즐겁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주말은요 나름대로 의미 있고 굉장히 만족스럽게 지나갔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이틀 동안 굉장히 오래간만에 테슬라와 관련된 기획 영상을 여러분들과 공유했는데요.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시청해 주시고 좋은 피드백도 많이 남겨주셔서 굉장히 의미 있는 주말이었다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말에도요 조금 더 참신하고 깊이 있는 기획 영상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다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방송을 보내드릴 텐데요. 지난 주말 동안 굉장히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많이 도착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그런 소식들 많이 있으니까 오늘 방송도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7월 12일 월요일 아침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월요일 아침 첫 번째 뉴스는 아무래도 버진 갤럭틱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미국 일요일 날짜로 버진 갤럭틱의 창립자 리차드 브랜슨이 우주여행을 떠날 예정이었잖아요. 그런데 성공적으로 우주여행을 마치고 무사히 귀환했다. 이러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리차드 브랜슨이 성공적으로 우주여행을 마치면서 이 억만장자가 두 번째로 나이가 많은 그 우주인이 되었다.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네요. 1998년에요. 77세인 존 글렌이라는 사람이 우주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리차드 브랜슨이 두 번째로 나이 많은 우주인으로 선정이 됐다. 참 굉장히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해보지 않은 일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리차드 브랜슨 성공적인 우주여행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우주여행을 마침으로써 제프 베조즈 있죠. 아마존의 창립자인 제프 베조즈보다 오히려 더 빨리 우주여행을 마쳤다는 데 의미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제프 베조즈는요 7월 20일 날 지금 우주여행이 잡혀 있습니다.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우주여행을 시작하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이러한 사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버진 갤럭틱의 우주여행은요 총 90분 정도가 소요가 됐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출발을 해서 다시 착륙하는 시간까지 90분 정도의 여행 일정을 가지고 있었고요. 자, 이번에 이렇게 성공적으로 버진 갤럭틱의 우주여행 그 시범 테스트가 완료가 됨으로써 이제 가까운 미래에 다시 티켓 판매가 개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버진 갤럭틱을 예약한 사람은 총 600명 정도가 되고요. 이 사람들이 요금을 납부한 그 금액을 보면 싸게 산 사람은 한 20만 달러 정도, 그리고 비싸게 티켓을 산 사람은 25만 달러 정도를 주고 지금 그들의 우주여행을 예약한 상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리차드 브랜슨의 우주여행은요 생방송으로 중계가 됐습니다. 뭐 유튜브 TV 같은데 다 중계가 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또 지켜볼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 화면이 버진 갤럭틱의 그 리차드 브랜슨이 우주여행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분리가 돼서 우주로 날아가는 그런 단계고요. 자, 비행기가 지금 날아가는 모습, 그리고 착륙하는 모습도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이제 주식시장이 열리게 되면 버진 갤럭틱의 주가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지난 주말 동안 이렇게 대형 뉴스를 주식시장에 던져준 기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입니다. 어제 저와 함께 테슬라에 관련된 영상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테슬라가 드디어 풀 셀프 드라이빙 베타 버전 9을 출시했거든요. 자,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스트 나잇이라는 것은 이제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밤이거든요. 금요일 밤이었고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토요일 오전에 드디어 이제 테슬라 FSD 풀 셀프 드라이빙 베타 버전 9을 출시했습니다. 뭐 출시했다는 것은 뭐 숍에서 판매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자동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베타 버전 9은 셀프 드라이빙 소프트웨어 패키지고요. 자, 이번에 새로운 버전은요. 테슬라 비전을 이용을 한다. 테슬라 비전도 어저께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잖아요. 기존에 사용하던 레이더 센서를 이용하는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이제는 전적으로 카메라에만 의존을 한다.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컴퓨터 비전 시스템 Relies on Optical Image. 옵티컬 이미지라는 것은 우리가 시각적인 그런 이미지를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반대로 카메라만을 이용해서 그 화면을 이용해서 자율주행을 구동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테슬라가 풀 셀프 드라이빙 베타 버전 9을 출시하면서 이제 노트를 던져줬는데 자세하게 어떠한 점이 임프루먼트 됐는지 이렇게 향상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초점적으로 이렇게 알려주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에 경고 문구를 넣었다고 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풀 셀프 드라이빙은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다. 그리고 굉장히 제한적인 베타 시스템이다. 베타라는 것은 아직 시험 단계라는 거잖아요. 따라서 전적으로 믿고 여기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용을 하되 굉장히 많은 코션, 주의를 가지고 사용을 하길 바란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항상 여러분들의 그 손을 윌에 놔두고, 그러니까 운전대를 꼭 잡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운전할 때 항상 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면서 이 셀프 드라이빙을 이용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지난 주말에 소프트웨어가 출시가 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가 굉장히 많잖아요. 유튜버들이 직접 자기들이 이제 사용을 하면서 베타 버전 9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는지, 어떠한 기능이 있는지 설명해주는 유튜브 영상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분도 지금 보여주고 있죠. 화면은 이렇게 생긴 것 같습니다. 밑으로 내려오시면 낮에 어떠한 식으로 활용이 되는지, 핸들을 잡고는 있지만요, 실제로 운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운전대가 움직이는 대로 놔두는데요. 일단 테슬라에서 경고를 한 것처럼 운전대에다가 손을 놔두면서 자율주행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밤중에 굉장히 깜깜한 길에서는 어떠한 구동 능력을 보이는지 이거를 테스트한 그런 유튜버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테슬라가 이렇게 버전 9을 출시하면서 자율주행 쪽에서 상당히 많은 진척이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어제 제가 테슬라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데이터의 축적이라 그랬잖아요. 이번에 베타 버전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여러 가지 에러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이제 운전자가 개입을 하게 되고, 이러한 개입하는 과정은 그 인공지능의 또 다른 그 머신러닝의 그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소프트웨어는 계속해서 진화해 나갈 것이고요. 이렇게 진화된, 업데이트된 소프트웨어가 다시 재배포가 되고, 재배포된 소프트웨어를 다시 운전자들이 이용하면서 이렇게 플라이 휠이라 그러죠.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하고 결국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의 발전 속도는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주말에는요, 이렇게 좋은 뉴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부정적인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특히 빅테크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조금 관심을 가지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iden signing antitrust executive order to rein in big tech. 바이든 대통령이 사인을 했다. 엔티트러스트니까 독점 규제 관련된 이그제큐티브 오더를 사인했다고 합니다. 이그제큐티브 오더는요, 흔히 한국말로는 대통령령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더라고요. 따라서 대통령령이 발동이 된 거죠. 자, 이번에 이그제큐티브 오더가 나온 이유는 레인하기 위해서, 레인이라는 것은 고삐를 조이는 거거든요. 따라서 빅테크에 대한 컨트롤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대통령령이 발동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그 빅테크 관련해서 규제적인 내용을 여러분들과 공유한 것은 굉장히 자주 있었죠. 그런데 지금까지의 그 독점 규제법과 이번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여태까지는 계속 주정부라든지 아니면 지방정부 쪽에서 빅테크 기업을 고소한다든지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개입해서 이그제큐티브 오더를 사인을 하고요, 연방정부에서 개입하는 것은 굉장히 오랜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조금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자, 이번에 이그제큐티브 오더는요, 총 72개의 액션, 그리고 레귤러터리 레코멘데이션이니까 규제 관련된 그 권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관련되고 있는 에이전시, 그 연방 정부의 에이전시 숫자만 12개라고 합니다. 따라서 굉장히 규모가 큰 이런 오더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자, 이번에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한번 넓은 의미에서 살펴보니까요, 대부분의 포커스는 컴피티션을 강화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테크 스페이스에서 지금 너무나 몇 개 기업에서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그 컴피티션, 경쟁을 조금 더 자유스럽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인크리즈 한다. 그러니까 증가시키는 거잖아요. 그 조사를 조금 더 많이 하게끔, 어디에 대한 조사냐면 빅테크가 인수 합병을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한 조사를 하게끔 이번에 레코멘데이션이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그 대통령이 그 직접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백악관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해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빅테크의 안티 컴피터티브, 그러니까 경쟁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런 행동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행동들은 굉장히 큰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어느 분야에서 그러냐면 일단 사용자, 소비자 부분에서 보면 프라이버시를 조금 그 침해한다든지 아니면 시큐리티 쪽에 문제가 될 수가 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작은 비즈니스들이 새로운 마켓에 진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화이트하우스의 칩 이코노믹 어드바이저인 브라이언 디스가 CNBC에 얘기해 줬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요. 제가 비전문가가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한번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마지막에 오미준님과 함께 그 해석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비디오 클립 함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요. 간만에 ETF에 관련된 기사를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세 가지의 ETF를 추천해주고 있는데요. 그 추천 논리가 굉장히 정연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3 ETFs that will make you richer in the second half of 2021 and beyond. 자, 3개의 ETF가 있다. 그리고 이 ETF들은 여러분들을 2021년 하반기에 부자로 만들어 줄 것이고 그 이후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자, 좋은 ETF 3개가 있는데 어떤 ETF를 추천해 주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추천되고 있는 ETF는 글로벌 액트 사이버 시큐리티 ETF입니다. 자, 많은 지금 산업들이 굉장히 좋은 성장을 하고 있다. 2021년 하반기에는 성장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시기죠.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모든 산업들이 성장을 하고 있는 좋은 시기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이버 시큐리티 분야보다 더욱더 안전하고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분야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글로벌 X 사이버 시큐리티 ETF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ETF의 티커는요. BUG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논리를 설명해 줍니다. 왜 사이버 시큐리티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요. 자, long before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우리한테 찾아오기 전부터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들이 그 사이즈에 관계없이 쉬프트를 하고 있었다. 변화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었고요. 그들의 많은 데이터들을 클라우드로 옮기기 시작했었다. 그런데 이제 팬데믹이 찾아오면서요. 이러한 추세가 굉장히 가속화됐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비즈니스의 사이즈에 관계없이 그리고 비즈니스가 US, 미국에 있건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글로벌 컴퍼니건 간에 상관이 없이 사이버 시큐리티는요. 이제 베이직 니드가 됐다. 어떠한 기업이든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베이직한 그런 니드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많은 비즈니스들이 많은 돈을 여기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추천되고 있는 글로벌 X 사이버 시큐리티 ETF 같은 경우는 총 32개의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물론 32개의 그 종목 모두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 종목이겠죠. 자, ETF에서 가장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을 보니까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입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가장 커다란 홀딩이고 7.1% 정도를 이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ETF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로 추천되고 있는 ETF의 이름은요. Vanguard Utilities Index Fund ETF입니다. 유틸리티 관련된 ETF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Another Smart Way, 또 다른 굉장히 스마트한 방법이 있는데 2021년 하반기에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 방법은 다름 아닌 Vanguard Utility Index Fund ETF를 사는 것이고요. 이 ETF의 티커는 VPU라고 합니다. 자, ETF는요. 추종을 한다. 뭐를 추종하냐면 유틸리티 인덱스를 추종한다고 합니다. 자,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유틸리티 인덱스에 투자를 해야 되냐면요. 많은 이유들이 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데요. 뭐라고 믿고 있냐면 스톡마켓, 주식시장이 앞으로 크래시, 폭락할 가능성 아니면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많은 이유들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요. 요즘에 발표되고 있는 경제적인 그 데이터 지표를 보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따라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요. 아무래도 캐시플로우가 굉장히 좋은 주식들 그리고 디비던드, 배당금을 나누어주는 배당금 그 일드가 굉장히
굉장히 좋은 주식들이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유틸리티 쪽이 바로 그런 분야거든요. 그 유틸리티에 투자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뱅가드에서 만들고 있는 뱅가드 유틸리티즈 인덱스 펀드 ETF는요, 총 65개의 종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종목을 보니까요, 넥스트라 에너지라고 합니다. 넥스트라 에너지 같은 경우는 13.63%를 이 ETF에서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로 권유받은 ETF는 Advisor Share Pure US Cannabis ETF입니다. 카나비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대마초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마리화나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세 번째 ETF, 우리를 2021년 하반기에 부자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쭉 나갈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카나비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도 좋지만 장기적인 관점을 봐서도 굉장히 좋은 분야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ETF 이름은 Advisor Share Pure US Cannabis ETF고요. 티커는 MSOS라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누구도 디스퓨트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반대 의견을 제소할 수 없다는 거죠. 카나비스의 그 매출이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하는 내용이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커다란 갭이 있다. 디퍼런스가 있다는 것은 이제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US 그 카나비스 마켓 그리고 그 다른 나라의 마켓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US 쪽은요. 지금 41빌리언 정도를 2025년까지 그 마켓의 규모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규모에서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난다는 거죠. 다른 나라에서도 물론 이제 카나비스 산업이 발전을 하겠지만 미국 쪽처럼 이렇게 커다란 규모를 보이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the class of its own이라는 것은요, 경쟁자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US 쪽에 미국 쪽의 카나비스 마켓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되고 있는 Advisor Share Pure US Cannabis ETF 같은 경우는요, 총 30개의 마리화나 주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 중에서 11% 정도를 차지하는 주식이 투를리브 카나비스라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지금 11% 정도를 차지하고요. 하지만 이보다 더 비중이 높은 종목이 하나 있는데 총 12.9% 정도의 그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이 그린썸 인더스트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그린썸 인더스트리는요, 사실 그 일종의 부동산 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나비스를 직접 판매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고 장소를 빌려주는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티커는 GTBIF다. 이렇게 두 가지의 대표 종목을 가지고 구성된 ETF가 바로 Advisor Share Pure US Cannabis ETF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그 산업이 앞으로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제 미준 영상에서는 우리가 테슬라에 투자해야 하는 10가지 이유를 함께 공부해 봤는데요. 또 다른 전기차 기업이죠. 니오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최근 들어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Chinese EV maker NIO Gains is planning to have 4,000 battery swapping stations globally in 2025. 자, 중국의 EV 메이커인 니오가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요. 앞으로 2025년까지 그 스와핑 스테이션이라고 배터리를 갈아주는 그런 스테이션이 있잖아요. 이것을 4,000개 정도 전 세계에 설치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시죠. 자, 니오가 지금 3% 이상 프리마켓에서 올라가고 있다. 왜냐면은 프레지던트, 그 기업의 이제 그 사장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장이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앞으로 4,000개 정도의 배터리 스와핑 스테이션을 론칭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타겟은 2025년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요, 700개 정도를 올해 말까지 설치할 예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2021년 말까지는 700개 정도의 수압 스테이션, 그리고 2025년까지는 4,000개 정도의 수압 스테이션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니오라는 기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7월 초에 그 컴퍼니 니오가 발표를 했는데요. 6월달 딜리버리 수가, 즉 판매대 수가 20.4% 정도 전달 비교해서 올라갔다. 한 달 만에 20%가 올라갔다는 건 굉장한 실적이죠. 그리고 작년도랑 비교해서도 116%의 건강한 성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니오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니오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뉴스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이번에 HSBC가 그 니오가 앞으로 50% 정도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사도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중국의 오토메이커 그 니오가 굉장히 베네핏을 많이 받을 것이다. 최근에 이제 일렉트릭 비클, 전기차의 디맨드가 계속 성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추세에 맞춰서 많은 혜택을 받을 기업이 니오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의견을 던져주고 있는 기관은 HSBC고요. 지난 금요일 날 그런 의미에서 업그레이드를 해줬다. 바이 레이팅, 매수로 바꾸어줬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니오의 볼륨 그로스, 그러니까 판매대 수의 그 성장세 있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스트롱하다라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프리미엄 쪽의 EV 프로포지션이 굉장히 좋다. 따라서 지금 그 들어가 있는 시장이 프리미엄 시장이거든요. 이쪽에서 지금 포지셔닝이 굉장히 스트롱하게 나와 있고 두 번째는 브랜드 이미지가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 따라서 브랜드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힘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의견을 제시하면서요. 타겟 프라이스를 69로 올린다. 기존의 타겟 프라이스에서 많이 올라간 수치입니다. 따라서 지금 51% 현재 주가에서요. 지금부터 50% 이상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021년 들어서 지금까지 니오가 총 판매한 수가요. 41,900대를 판매를 했는데요. 이 수치를 작년하고 비교해보면 작년에는 1년 동안 판매한 그 판매대 수가 43,728대였습니다. 따라서 작년 1년 동안 판매된 수를 지금 반년 만에 판매한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따라서 지금 성장세가 이 정도로 좋은 기업이 니오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하나 굉장히 좋은 전망이 나와 있는데요. HABC 그 내부적인 조사에 따르면 2025년이 됐을 때 그리고 2030년이 됐을 때 전기차의 침투율을 22% 그리고 45%로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19% 39% 정도를 보고 있었는데 이 수치가 지금 올라간 거죠. 따라서 그만큼 전기차의 보급률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불케이스를 그 대비해 보면, 그러니까 이보다 더 좋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를 보면요. 2030년이 되면 아마도 전기차가 침투하는 그 비율이요. 71%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71%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지금 전망이 45%까지 나와 있잖아요. 2030년에 이렇게 되면요. 전 세계 자동차 중에 반이 지금 전기차가 된다는 건데 이런 의미에서 전기차는 우리가 꼭 투자를 해야 되는 분야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요, 제가 쇼피파이가 보이고 있는 핀테크 진출의 모습이 심상치 않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요. 오늘 기사에서도 쇼피파이가 Buy Now, Pay Later라는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성장이 굉장히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Buy Now, Pay Later will supercharge sales at Shopify. Buy Now, Pay Later는 지금 사고 결제는 나중에 해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이 할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부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쇼피파이의 그 매출이 굉장히 많은 부분 향상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쇼피파이를 가끔씩 소파이랑 좀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쇼피파이는 이커머스 기업이고요. 소파이는 핀테크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쇼피파이가 최근에 핀테크에 끼어들면서 조금 그런 혼동이 오는 것 같습니다. 쇼피파이의 그 티커는요. SHOP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숍입니다. 자,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2020년 작년에 쇼피파이가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이니까 시범적인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때 이제 Buy Now, Pay Later 프로그램을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것이죠. 그때 이제 파트너가 바로 어펌이었죠. 어펌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할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서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검증이 된 거잖아요. 이제는 글로벌하게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쇼피파이 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상인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툴을 갖게 되는 거죠. 성공을 위한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자세하게 보시죠. 자, 이번에 어펌과 함께 파트너십을 맺어서요. 쇼페이는 이제 쇼피파이가 가지고 있는 결제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이 결제 시스템이 인스톨먼트가 가능해졌다. 인스톨먼트가 바로 할부입니다. 이제 할부 서비스가 시작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서비스는요. 이번 쿼터부터 3분기부터 제공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 Buy Now, Pay Later라는 서비스가 제공이 되면서 세일즈가 50%까지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전망이 좋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더 좋은 점은 뭐냐면 이 고객 입장에서는요. 이자를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무이자 할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쇼퍼들 입장에서는 쇼핑을 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트랙티브한 그런 상품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쇼피파이 입장에서는 피를 조금 더 받는다고 합니다. 상인들이 원래 쇼피파이에 제공하는 수수료는 2.9%
5%였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Buy Now Pay Later 할부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그 fee가 5.9%까지 올라가게 된다. 자, 그러면서 쇼피파이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많은 매출을 향상시킬 수가 있겠죠. 자, 쇼피파이가 이번에 어펌과 같이 딜을 한 것은 굉장히 어트랙티브하다,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머천트 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리스크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할부 서비스를 하면서 그 결제를 계속해서 매달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소비자한테 이렇게 돈을 받는 것은 사실 어펌입니다. 따라서 머천트 입장에서는 어펌에서 이미 돈을 받거든요. 그 결제가 이루어졌을 때.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는 부분이 굉장히 그 매력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피가 조금 올라가더라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면서 이제 어펌 같은 경우는 쇼피파이에 얼마인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수수료를 별도로 또 지불을 한다고 합니다. 건당 이렇게 지불을 한다고 하니까요. 쇼피파이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또 올라가는 그런 작용도 있고, 또한 그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피가 어펌으로서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매출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쇼피파이에 투자하시는 분께는 굉장히 좋은 뉴스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앞에서 살펴봤던 쇼피파이랑 여러분들이 혼동을 잘 하시는 소파이에 대해서 한번 기사가 나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uy SoFi stock for strong growth as it nears a technical floor. 자, 소파이를 매수해라. 지금 그 이유는 뭐냐면 스트롱 그로스니까 성장률이 굉장히 좋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지금 테크니컬 플로어에 가까이 왔다. 테크니컬 플로어라는 것은 바닥에 거의 왔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주가 차트를 봤을 때 그 지지선이라 그러죠. 지지선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매수를 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그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소파이는요, 그 티커 네임이 굉장히 쉽습니다. 기업 이름하고 똑같거든요. SOFI가 그 티커 네임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파이라는 기업은요, 굉장히 좋지 않은 한 달을 보냈다. 지난 30일 동안 주가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30%나 하락을 했습니다. 폭락이라고 봐야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움츠려들 필요는 없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실상 지금 이렇게 소파이의 주가가 빠져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소파이는 단순히 또 하나의 테크 기업이 아니다. 또 하나의 그냥 핀테크 기업이 아니라는 거죠. 이 소파이라는 기업은 베스트 핀테크 기업이다. 따라서 가장 좋은, 전망이 좋은 그런 핀테크 기업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만들어 왔다. 베스트 디지털 뱅크. 그러니까 시중에 우리가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은행이 아니고요. 디지털 상에 존재하는 디지털 뱅크를 만들어 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생각에는 결국에 가서는 이러한 그 길에 있는 메이저 뱅크들을 다 리플레이스,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용자의 수를 보면요, 1.8 밀리언이니까 18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작은 숫자죠. 근데 굉장히 좋은 점은 뭐냐면요, 1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사용자의 수가 무려 160% 정도 성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추세가 굉장히 좋다는 거죠. 이 180만 명이라는 숫자는요, 지금 전체 미국에서 뱅크 어카운트 계좌를 갖고 있는 숫자가 5억 명인데요. 5억 명에서 1.8 밀리언이니까 시장에 지금 0.4%밖에 차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이 퍼센티지가 굉장히 앞으로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웰스파고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시가총액을 보면요, 170 빌리언 그리고 345 빌리언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소파이의 시가총액이 20 빌리언밖에 되지 않잖아요. 앞으로 10배 이상 성장해도 기존의 뱅크들이 갖고 있는 시가총액과 맞먹거나 아니면 오히려 부족할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성장할 수 있는 그 여지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것이 소파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소파이를 굉장히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테크니컬한 바텀에 와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주가 차트를 분석을 해보면 지지선에 가까이 와 있다는 거죠. 이 스톡의 움직임을 지난 몇 달 동안 살펴보니까요, 15달러가 지지선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소파이의 주가가 16달러 근처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따라서 그 이상 굉장히 많이 떨어질 여지는 없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소파이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는 조금 희망이 되는,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식이 전해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파이퍼 샌들러라는 굉장히 유명한 투자 기관에서 3분기에 가장 잘 나갈 종목을 우리한테 추천을 해준다고 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퍼 샌들러가 이번에 업데이트를 했다. 그들이 생각할 때 가장 좋은 종목들, 3분기에 가장 잘 나갈 종목들을 정리를 해줬다고 합니다. 파이퍼 샌들러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커버하는 종목이 많습니다. 커버하는 종목만 지금 90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많은 종목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투자 기관이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많은 그 종목 중에요, 이번에 필터를 했다, 가려냈다는 거죠. 어떤 종목들만 가려냈냐면 일단은 바이 레이팅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마켓 밸류가 750밀리언 이상 되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종목들만 가려냈고요. 거기에다가 앞으로 1년 동안 10% 이상 주가의 상승 여지가 남아있는 종목들만 줄여서 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리스트의 이름은요, 알파 얼라이언스 인덱스라고 부른다고 하고요. 지난 1월 달에 론칭이 됐는데 그 이후에 42%라는 굉장히 건강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인덱스에 들어가 있는 주식들은 equally rated니까 같은 비중으로 지금 보유가 돼 있고요. 리밸런스를 매 분기마다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3분기에 접어들면서 이 리스트를 다시 한번 정리했다, 그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 파이퍼 샌들러가 가장 좋게 전망하고 있는 주식들의 리스트를 10개를 뽑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스냅입니다. 두 번째는 진로우 그룹이고요. 세 번째 룰루, 그리고 빵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는 빵이 아닙니다. 빵이라는 기업은요, 다이아몬드백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룰루는 룰루레몬이고요. 자, 그리고 COF가 들어가 있고요. 캐피탈 원 파이낸셜 코퍼레이션이죠. 그리고 BXP 보스턴 프로퍼티즈, 그리고 DXCM이 있습니다. 덱스콤이라는 그 의료 기계를 만드는 회사고요. LIVN은 리바노바, 그리고 애플이 들어가 있네요. 마지막으로 줌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10가지의 종목을 파이퍼 샌들러가 가장 지금 좋은 주식으로 평가한다라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기사는요, 아마존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냥 별 생각 없이 지나칠 수 있는 기사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아마존의 향후 비즈니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커다란 호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Amazon's third-party shipping presents 15 billion opportunity, says Bank of America. 아마존이 그 서드파티 쉬핑을 시작한다.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을 위해서 쉬핑 서비스를 개시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지금 굉장히 커다란 기회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무려 150억 달러 정도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earlier this week, 지난주를 얘기하는 거죠. 지난주 초에 빅커머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쇼피파이의 경쟁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커머스 그 온라인 세일즈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여기서 이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뭐를 발표했냐면 인티그레이션을 한다, 파트너십을 제공한다는 거죠. 뭐를 제공하냐면 지금 US의 그 빅커머스를 이용하고 있는 모든 상인들이 아마존의 풀필먼트 서비스, 즉 배송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파트너십이 체결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 조건이 하나 들어갔는데 머천트가 그 아마존에서 물건을 팔던 안 팔건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마존에서 물건을 판매하지 않는 그런 상인들도 이제는 아마존의 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커다란 의미가 지금 내포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번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애널리스트인 저스틴 포스트가 이번 인티그레이션 통합은 굉장히 그 선명한 인디케이션이다, 나타내주고 있다. 뭐를 나타내주냐면 아마존이 앞으로 굉장히 그 로지스틱 배송 서비스 그 비즈니스 쪽에 진출을 급격적으로 할 것이다. 이번에 좀 힘있게 추진할 것이다라고 보인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2025년까지 이 쉬핑 서비스는요, 약 150억 달러 정도의 매출 창출 기회가 있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지금까지 배송 서비스라는 것은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이커머스 그 비즈니스의 하나의 부분에 불과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배송 서비스를 따로 분리해서 이 배송 서비스를 다른 이커머스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빅커머스랑 파트너십을 계약했는데 빅커머스라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상인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러한 이커머스를 통해서 소비자가 어떤 물건을 구매하게 되면 이 배송은 아마존이 대신해 준다. 이러한 그 시나리오가 성립이 되게 되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쇼피파이가 핀테크 쪽에 이제 쇼페이라는 것을 가지고 핀테크를 분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마존도 이커머스와 이 배송 서비스를 분리함으로써 배송 서비스 쪽에서 추가적인 비즈니스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자, 오늘 오미준님과 함께 준비한 비디오 클립은요, 앞에서 제가 예고를 해드린 것처럼 프레지던트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이그제큐티브 오더를 발령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앞으로 그 테크 그 주식들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런지 전문가들의 전망, 그리고 그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 말씀드리고요, 이번 한 주 멋지고 즐겁게 장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조금 더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 컬렉션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Joining us now to react to what this means for big tech and other sectors, Dan Ives, Managing Director of Equity Research at Wedbush Securities, Sylvia Jablonski, Chief Investment Officer and co-founder of Defiance ETFs. Good to have you both. Dan, I'll kick it off with you. Big tech has always faced sort of these antitrust regulatory clouds, and yet the stocks don't really move too much on the back of that. And I'm wondering if you think this time could actually be different, that there could be actions in the works. Yeah, look, I think in some ways the walls are caving in terms of just more and more focus from an antitrust and really focused on M&A, because that's a big part of the growth when you look at the likes of, Facebook, potentially Amazon, as well as other big tech players. But to your point, the reason investors shrug their shoulders is it's the lack of consensus. The bark's been worse than the bite over the years. And if you look, the strong have just gotten stronger in terms of FANG names. And until we start to actually see teeth in terms of regulations, I think that's where this has an impact. I do believe this is about 5 to 7% overhang right now on tech stocks, about $20 overhang on Apple. But I think it speaks to, until investors see it, they're going to think bark's worse than a bite. When you say a 5 to 7% overhang, do you mean that they're trading at a 5 to 7% discount to what they should be trading at because of these headwinds? Yeah, we believe it's about a 5 to 7%. You could say maybe potentially a 10% discount in terms of right now that overall antitrust overhang that we're seeing. I can tell you from an investor feedback, I've gotten more calls on this in the last 60 days than probably the last year. You're starting to see more and more of a bright spotlight, but at the end of the day, the Beltway versus big tech UFC battle, it's going to continue to play out. Sylvia, we've certainly seen a lot of actions, and more recently actions on the state level, the local level. This is federal. This is driven by the Biden administration. So do you feel like this could have a little bit more bite? I think it could have a little more bite. I think that there's some concern here, but what's interesting, Dan makes a great point. We actually have to see if this has teeth. And I think that there are a lot of unresolved issues, in terms of the monopoly issue. These companies are actually just sort of being targeted, I think, because of their user base. They don't have a power grid, for example, or some type of device or cost that keeps other companies from entering the space. They're simply the best at what they do, and they've grown so big and they've gathered the largest user base. So I can see the arguments for working on privacy issues and censorship and things like that. But, breaking up big tech, I think, would be a mistake. And I think it would hold back innovation. I think it would disrupt our growth and competitive advantage with foreign markets. So, agree with Dan. I think there's a little bit of an overhang until that gets resolved. Dan, you're mentioning the discount to what the stocks are trading at. Is there, are there things that are big tech you feel are handcuffed from doing that's preventing their true growth potential from being realized because of a regulatory overhang? Are there things that they might be doing otherwise that could actually propel their growth even higher? Yeah, that's a great question. I think right now it's about the cloud arms race. I mean, you look what's happened with Amazon, Microsoft, Google, of course, IBM and others. I think the one that potentially is smiling here is Microsoft, because ultimately Amazon, Google, they're going to be restricted more and more from acquiring in cloud, whether it's platforms or applications. Yet Microsoft, we saw with Nuance, I think potential more M&A, they could continue to ultimately bulk up their platform. So I think if there's one area, it's in this cloud arms race that I think specifically Google, Amazon restricted more and more from M&A, and that was going to be a big part of the powder in the gun going forward. Yeah, and yet they could also be huge beneficiaries of big Department of Defense contracts, which we did see move the stocks recently when they scrapped the JEDI contract and started this new one open to bidders. Sylvia, I'm wondering, do you think that there are some that are more exposed to regulatory risk than others, and has that changed as the view of antitrust has changed? I think it changes depending on the day. I think if the hot topic of the week is, fairness in App Store purchases, then, Apple's on the chopping block, perhaps Google. I think if it's cloud, you get Google, Amazon up there. If it's censorship, and consumer privacy protection data, it's Facebook. So I think it just sort of changes with the direction of the wind. But, they all have potential headwinds from regulatory issues. I just hope that some of the policies that are considered are more reasonable and in line with, again, that data topic, and not so much trying to break up monopolies that don't really exist in the space.